예, 여러분 2부 통강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강록은 여러분들이 그 대구 교육박물관 자료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통강록의 경우에는 강학의 시기와 강학의 장소를 확인한 가운데 이야기들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학 시기는 1605년 11월 18일에서 1613년 10월 1일까지, 그리고 강학이 이루어진 장소는 연경서원, 선사제, 대구향교, 그리고 달성 일대, 이런 데에서 이 강학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통강록을 놓고 보면 이렇게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좁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통강록을 분석한 결과 그런 것이지, 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또 여러 방면 영역에서 통강록과 관련된 그와 같은 성격의 강학 활동은 다대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강학 활동을 통해서 그들은 유교 공부를 독학으로 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하면서 서로의 어떤 공부의 지향에 대한, 성격에 대한, 그리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삶의 흔적들을 갖춰가는,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통강록에서 주로 강학을 주관하고 주재하고 적극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은,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이 통강록을 작성했던 인물로 지목되는 최동집, 대암 최동집이 되겠죠. 그리고 낙제 서사원, 그리고 모당 손천울, 이 세 사람이 유독 더 통강록에서 주목되는 그런 인물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당 손천울의 연보에 보면은 이 통강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도 강학 활동이 펼쳐질 때 백록동규와 학교모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곡 이에 학교를 다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지켜야 할 하나의 규칙, 이걸 담아낸 책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학교모범이라고 하는 게 율곡의 글이라고 하는 점. 그런데 이 통강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강학 활동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남인 계열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하자면 서인, 노론의 어떤 계열과는 대체적으로 대척 관계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 이야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과 성격을 갖는 것은 분명한데, 이 통강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강학 활동에 율곡 이의 저술인 학교모범을 읽고 공부하고, 거기에서 어떤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 태도, 이것을 제대로 갖추기도 했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학교모범에는 학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학교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국 교육의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근대 이전의 교육의 역사에서는 학교라는 이름의 학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학교모범의 학교는, 그러면 근대 이전에는 학교라는 이름의 학교가 없는데 율곡 이는 어떻게
학교란 말을 쓰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그 학교라고 하는 말은 학자와 교자 사이에 가운데점이 찍혀 있다고 보면 돼요. 그 가운데점이 찍혀야 될 내용인데 그 가운데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학교는 학이라 불렀고, 예컨대 고구려의 그 소수리망 2년 372년에 설립됐던 최초의 그 고등교육기관이죠. 대학이죠. 태학이죠. 신라는 682년에 고등교육기관 대학이 설립됩니다. 신문왕 2년 때죠.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고구려는 그 372년인데 신라의 국학은 682년인가? 왜 시간차가 310년의 격차가 나는가? 이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신라는 신라 고유의 인재를 양성, 선발,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게 바로 화랑제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고려로 넘어가면 국자감, 조선시대에는 성균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에도, 어느 학교에도 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학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학교가 있긴 해요.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의 향교입니다. 지금 이 통각록의 그 강학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 중에도 그 대구 향교가 있습니다만은 지방에 설립된 학교를 일컬을 때 향교라고는 했지만 학교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는다. 학은 중앙에 있는 학교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고 교는 지방에 설립된 학교를 일컫는 것이다. 이걸 묶어서 전체적인 학교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유생들,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그 책이 바로 율곡이이가 지은 학교 모범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통각록의 그 내용을 그 성격을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통각록 그 자체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 해석, 이 작업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각록에 대해서만 너무 그 집중을 하고 전체적인 넓은 어떤 틀로 들여다보는 어떤 시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이것도 그 통각록 연구가 갖는 의미를 크게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통각록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조임금 때. 정조임금은 그야말로 이 정치를 통치를 그 여러 그 사색 이런데 그 얽매이지 않고 다스리고자 하는 어떤 그 체계와 틀을 제대로 그 보여준 그런 통치자였다, 임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영남 그 선비들의 어떤 그 마음을 모아서 이 조선을 제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 열망을 보여준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그 영남 인물고입니다. 영남 인물고가 바로 그 1798년에 정조의 명에 의해서 최재공, 정약전 이런 그 학자들을 통해서 이 영남 인물을 제대로 발굴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기록해 내라고 하는 명을 받고 만들어낸 책이 바로 영남 인물고가 되겠습니다. 이 영남 인물고는 어떻습니까? 그 정약전도 여기에 그 참여를 했는데, 정약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약용의 형이기도 하죠. 이미 정조의 시대는 유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어떤 그 일관된 흐트러짐 없는 그런 학문의 영역으로
큰 힘을 받고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떤 학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컨대 천주교 공부를 하거나 신앙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통치자로서의 어떤 고민은 매우 깊은 것이었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유교 인물, 유교 지식인 선비의 그 삶의 세계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것은 매우 그 중요한 하나의 그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영남인물고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남인물고에는 영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발음으로는 그냥 영천이죠. 하나는 그 경산에 있는 영천이고, 하나는 그 영주를 일컫는 영천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적어도 통강록이 대구 지역의 유교 지식인 선비들의 그 강학 활동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영남인물고에 등장하는 25명의 대구의 그 유교 지식인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나, 그 명단을 쭉 이렇게 25명을 제시를 하면 그 하단에 그 제시된 인물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영남인물고는 더 뒤늦게 영남 지역의 각 지역별 그 유교 지식인 선비들의 삶을 이렇게 담아낸 그런 기록이다 보니까 통강록에서 그 등장하는 유교 지식인 선비에 대한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그 겹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 이 서사원, 그리고 뭐 서시립, 최몽연, 이런 인물들이 등장한 걸 보면 영남인물고에서 그 주목했던 대구 지역의 유교 지식인에 대한 그 20명에 대한 그 명단과 25명에 대한 명단과 통강록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여기에는 그 겹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어떤 그 존재로서 지역에서 그 거론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내지는 서로 여러 갈등 관계를 보이거나, 또 특히 대구 지역이나 성주 지역의 유교 지식인들은 어떤 그 어려운 그 상황에 노출되었냐면 그 북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말하자면 남명 조식의 제자가 주축이 되었던 북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사실은 그 한강 정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구 지역, 성주 지역에서는 남명 조식의 가르침을 받은 인물들도 있고 태계 이황의 가르침을 받은 인물들도 있는데, 정치적인 역학, 지형이 지금 변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명 조식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인물들도 차츰 태계 이황의 그 학통 계열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그 유교 학문을 하는 그 당시의 유교 지식인들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역학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이해관계, 욕망, 이기심에 의해서 삶이 굴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 이것도 그 헤아리면서 이 통강록에 등장하는 유교 지식인들의 그 유교 공부, 이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통강록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좀 이제 그 정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대체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통강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강학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아서 시간 여유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역학 내지는 변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통강록을, 거기에 등장하는 명단을, 그리고 그들이 강학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유교 경전, 문헌 이걸 공부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통강록에 등장하는 명단 중에 그러니까 통강록의 강학 활동을 위한 정기 멤버는 아니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강학 활동을 제대로 일관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 간혹 한 번씩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과거에 급제했던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윤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앞에 그 율곡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사이트에서 이 석담 이윤우에 대한 소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윤우가 율곡의 제자인 것으로 묘사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 문헌 텍스트 분석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 역사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살펴서 연결관계를 제대로 확인한다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구나, 이런 사항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이윤우는 율곡 이의 제자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계 박세채가 율곡 이의 시대보다 한 100년 정도 뒤늦게 이렇게 태어나서 활동했던 인물인데, 100년 전의 얘기를 그 당시에는 여러 이런저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살펴봐도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계 박세채와 같은 그 학자마저도 이윤우를 율곡의 제자인 것처럼 잘못 이야기를 했고, 또 사람들은 박세채의 어떤 위상을 믿는 나머지 박세채의 글을 그대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퍼나르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윤우가 율곡의 제자인 것처럼, 아직도 어떤 학자들은 논문을 쓰면서도 이 석담 이윤우가 율곡 이의 제자인 것처럼 기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는 정확하게 연대 고증을 포함한 그런 접근, 해석, 이걸 보여주는 것, 이게 학문을 탐구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그런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오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일 것 같아요. 이 석담이라고 하는 호죠. 이윤우의 호가 석담입니다. 그런데 근대 이전의 역사를 다룰 때에는 사람의 이름이 됐건 땅의 이름이 됐건 이것을 고유명사인지 일반 명사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역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예컨대 당군신화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환웅 부족이 내려올 때, 이 땅에 내려올 때 태백산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련 스님은 거기에다가 묘양산인 듯하다, 이게 작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고려 후기에 이련 스님도 태백산이 강원도 태백산이 아닌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이련 스님도 거기에다가 작은 글씨로 단서를 단 게 묘양산인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련 스님마저도 정확하게 그 신화에 대한 그 상징 해석 작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최치원의 글을 읽어보면 최치원의 글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백두산을 신라 시대에는 최치원 때만 해도 백두산이라 하지 않고 태백산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문헌 고증을 제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 석담이라고 하는 것도 황해도 해주에 있는 율곡 이이가 40대 중후반에 머물렀던, 황해도 해주는 율곡에 처가가 있는 곳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율곡의 호가, 율곡이지만 경기도 파주에 그 율곡을 일컫지만 율곡이 황해도 해주의 석담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고, 그래서 황해도 해주의 은병정사, 이 은병정사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석담이었기 때문에 이윤우의 호가 석담이라고 하는 점, 이 이윤우의 호의 석담은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그 지역의 명칭이거든요. 이것을 모르니까 박세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윤우가 호도 석담이고 하니까 마치 그래서 율곡의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박세채에게도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천하의 박세채가, 남계의 박세채가 율곡의 제자들은 황해도 해주에 머물렀던, 공부를 했던, 은병정사에서 모여들어서 전국에서 와가지고 공부했던 제자들은 명단이 율곡 문집의 사후록에 다 명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율곡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떨까요? 자, 석담 이윤우는 율곡집의 사후록에 제자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후록만 읽어봐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이윤우가 1569년생입니다. 1569년생인 이윤우가 율곡 선생을 가장 오랫동안 모신 제자였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1569년에 태어났으면 율곡을 황해도 해주까지 가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몇 살쯤 돼야 율곡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율곡은 1584년 초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1584년 율곡이 세상을 떠날 그 무렵에 이윤우는 그때로 계산을 하더라도 나이가 이제 16살이에요. 16살짜리 어떻게 율곡을 가장 오랫동안 모시는 제자였을까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느 시대의 상황을 읽어내는 그 장면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기본적인 역사, 고증, 분별 작업 이런 정도는 거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조가 1798년에 영남인물고를 이렇게 만들도록 명을 해서 이 영남인물고가 나왔는데, 과연 정조의 의식세계, 마음속에는 영남인물, 영남의 지식인 선비에 대해서 어떤 관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까? 적어도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조선의 인재 절반은 영남에 있다. 그리고 영남 인재 절반은 선산에 있다. 이 대목이 나와요. 그러나 이 이중환의 택리지를 가지고 조선왕조 500년 어디에다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거. 이중환의 택리지는 조선 전기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맞아요. 조선 인재의 절반이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절반이 선산에 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로 가면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영남 지역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그 인물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영남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결국은 제대로 청요직, 요직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서북지방 이야기를 할 때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서는 과거 급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얘기하자면 조선 후기로 가면 서북지방에서도 과거 급제자가 상당히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요. 그런데 매우 이게 특징적인 게 영남에서는 과거 급제자의 그 비율이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서북지방에서는 평안도, 황해도, 뭐 함경도까지 포함하죠. 서북지방이니까 여기에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 급제자의 그 증가 추이가 이렇게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보면 서북지방이 과거 급제자가 항상 나오지 않았다, 소외받았다, 차별받았다, 천대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썩 정확한 얘기는 아니죠. 문제는 서북지방은 끝까지 과거 급제자가 좀 증가했어도 중요한 자리, 요직에는 기용을 하지 않았다. 차별인 것이죠. 그리고 영남에서는 후기로 갈수록 사실상 영조 시대 이래에는 영남에서는 과거의 급제에서 정치, 중앙 요직에 진출하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통각록에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학문의 본질, 위기지학, 나를 갈고 닦고 다듬는 공부 여기에 더 충실하게 집중하는 그런 어떤 배경,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하나의 질문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여유당 전서입니다. 영남인물고를 편찬하는데 다산 정약용의 형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인 정약용이 바로 영남인물고의 서문을 지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문집을 공부할 때는 서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문을 읽어보면 그 인물의 어떤 사상적 지향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컨대 정약용의 경세유표의 서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데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해도 이건 막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영남인물고 이 서문에서 다산 정약용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유교 지식인들이, 선비들이 항상 모여서 서원에서, 향교에서 저렇게 공부를 하는가? 왜 저들은 모이면, 틈만 나면 향교에 모여서 공부하고 서원에서 모여서 공부하는가? 바꿔서 얘기하면 영남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유교 공부를 한다는 젊은이들이, 유생들이 그렇게 모여서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남 지역에서 조선 후기에, 중후기에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 이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영남 유생들이 저렇게 서원에 모여서, 향교에 모여서 강학 활동을 펼치면서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유교 지식인의 학문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 토론, 성찰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통각록을 통해서 확인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통각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